네, 그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부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연구원의 초대로 세션 2 시민민주주의의 미래 파트에 영광스럽게도 사회를 맡게 된 더 영텐트의 총괄 디렉터 김명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제가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청년들을 나름 좀 대표하면서 이제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면서 청년 시민 단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역할을 맡겨주신 것 같은데 제 경험과 지식을 최대한 반영해서 저 모신 여러 선배 아니면 후배 시민단체 대표님들한테 질문을 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좀 스피디하게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부 시간이 좀 길어져가지고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 35분 정도밖에 없어서 지금 저희 물론 질문을 읽어보셨겠지만 제가 좀 읽어보니까 1번 질문이랑 2번 질문이 좀 비슷한 연관성이 있고 3번 질문은 조금 독립적이고 4번, 5번이 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1번, 2번 묻고 3번 따로 가고 4번, 5번 묻고 해서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바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시민단체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좀 나름 네이버에서 검색을 좀 해봤지만 딴 분들께서는 참석해 주신 분들은 각 단체에서 어떤 일을, 어떤 목적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동하시는지 조금 모르실 수도 있으니 너무 길게는 말고 한 30초 정도만 본인 소개와 그 다음에 단체에 대한 소개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제 1번, 2번 질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2번 질문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계 방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시민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1번 질문. 시민이 없는 시민단체란 비판이 제기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를 극복 혹은 전환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아마 저도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질문을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 이제 이미 시민단체가 너무 어려운 주제만 좀 다루고 있고 이미 우리 일상생활과는 다소 동떨어졌고 또한 이미 너무 전문가적인 어떤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정말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없는 시민단체가 되었다. 요거에 대한 극복 방안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들은 이슈별로 이것도 이제 연관성이 있는데요. 개인들은 이슈별로 자기 자신의 문제와 연결되어야만 이제 그 시민단체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여한다. 동시에 기성단체에는 뭐 관심도 없고 냉담하다. 이런 사회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에 대한 어젠다와 미래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제 보다 좀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고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시민 운동과 어떤 시민 어떤 문화의 어떤 미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 1번과 2번 질문을 좀 엮어서 자연스럽게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쪽으로 돌아갈까요? 아니면 여기 시작할까요? 알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태엽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방법인 나라의 하태엽이라고 합니다. 저희 단체를 소개해주는 키워드라 하면 취미 정치라든가 사회인 정치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원 90% 이상이 다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의 이제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의 목적을 보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중앙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할 때 시민단체에 대한 내용이 많고 저희는 시민단체 입장에 참석을 했다 보니까 시민단체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습니다. 물론 정의랑 방법이 너무 많이 다양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외부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공공의 이익을 활동하는 단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 키워드를 쭉 주제를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주제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시민 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다수의 시민을 대표하는 듯한 모형을 취하는 그런 형태의 시민단체의 모형을 가지고 두 가지 문제가 많이 비난을 하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두 개의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를 봤습니다. 시민 참여가 부족한 시민운동.
실제로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게 되게 큰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는데요. 제 경험적으로 보면 여건상 우리나라는 시민단체를 하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3명이 모여서 시민단체를 만든다. 근데 만드는데 그 필요한 고위공원증을 받는데도 하루면 되고요. 길어야 2주면 되고요. 회원수는 3명이면 되고 자본금도 없어도 되고요. 대표한테 필요한 뭐 권리라든가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금 없이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에서 그런 만들어진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중앙정부, 각 부처, 또는 지자체 조례까지 해가지고 그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게 너무나 많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시민단체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보자면 이런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개개인의 생각, 가치관, 참여의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는 시민단체 활동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극복이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국민의 교육 측면에서 보셔서 시민교육이라는 정치교육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천천히 이거 교육에서 바꿔나가야 된다. 라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는 먼저 시민단체, 시민운동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모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시민단체한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가 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지 다들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자극적인 현수막, 집회, 소음, 심지어 최근에는 비리나 횡령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네이버나 구글에 시민단체라는 4글자만 딱 쳐보십시오. 이미지를 보면 대부분이 단체로 모여서 현수막 들고 찍은 사진이나 집회하는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게 현재 시민단체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에 과연 누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가 먼저 반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단체가 먼저 활동하는 방법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앞에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공공의 이익, 그리고 자발적 참여가 근거가 돼야 되는데, 개인의 지출로 인해서 시민단체 참여하는 사례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시민운동일까, 정상적인 순수한 시민운동일까라는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주제를 좀 다뤄봤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밥을 먹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왔다. 그분이 이제 공대를 나오셨고 저는 이제 영주지에 계시는 분인데,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치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자신한테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는 시간을 내서 이제 시민단체를 활동하게 되신 분인데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민단체가 앞으로 가야 할 전략이나 아젠다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하게 그들한테 주는 이익이 아니라 작은 보람이라든가 또는 즐거움을 주는 게 시민운동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 부분이 우리 아젠다와 전략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기성단체들 중에서 지금 우리 질문해본 냉담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존의 단체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일단 시민들이 중심으로 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활동가라든가 뭔가 명망 있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 주도로 되는 것들이 있었고, 또 그분들이나 또는 그 밑에 있던 분들이 이제 종교로 진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단체 운동이 순수성을 잃었다고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그 이제 주도적인 큰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그 기타 작은 이제 중소 시민단체들까지 피해를 입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지금 현재 시민단체는 더 이상 역할의 확대라든가 활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로 삼아져 있던 골마있던 문제들, 앞에 나왔던 그 2가지 키워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한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는 근본적으로 회비하고 자원봉사를 통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게 근본적으로 맞는 단체라고 보는데, 그 외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비만으로 운영이 돼야만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정상적인 시민단체가 되어야만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민단체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서,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서 순수성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돌아가서 과거에
돌아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광장을 나간다면 활성화 들고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미디어 매체라든가 SNS 같은 활동을 해서 더 많은 시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점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한다면 기존에 더 이상 뭐 현수막, 집회, 소음 이런 이미지를 탈피해서 좀 더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민들과 스킨십을 갖고 시민단체 활동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단체 어떤 순수성을 좀 상실하고 있는 요즘 세태가 좀 그런 좀 사례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하셨고요. 또 이제 어떤 회비나 어떤 회비가 정상적으로 거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야지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 또 미디어나 이런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온라인 매체를 사용해서 좀 건설적이고 좀 이렇게 스트럭처 안에 있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오늘 오신 그 대표님들 중에서 좀 피드백을 주시면서 좀 다음 토론으로 이어주시고, 네, 혹시 의견 있으실까요? 말씀해 주시고. 그럼 잘 들을게요. 혹시 박태수 대표님. 그러면 한국공동포럼의 박태수 대표님께서 이렇게 다음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보면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한국 정치에 대한 실망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게 소위 국가주의라고 하는 이념에 기반한 시민단체가 시대적인 한계로 다한 것이다. 옳고 그르고 문제가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그 외부에 의해서 이식된 민주주의 체제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랜 동안 과제였죠. 그리고 시민운동도 소위 1987년 이후에 만들어진 시민운동도 역할은 정당하고 좀 다르지만 시민사회의 중요한 과제는 국가를 어떻게 정상화시키느냐, 그 절차와 과정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이냐, 또 중요하게 다른 의제라고 하는 것도 대부분 다 국가적인 의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정권의 성격에 맞는 그 단체 활동을 하게 되죠. 특히한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리가 30년 동안 꿈꿨던 내용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가치라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시민단체는 이제 사실상 중요한 시민단체는 자기 역할을 다하고 소멸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시민운동은 단정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시민운동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서울시에 거기 회의서가 자주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박원순 시장이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요. 지역 주민 공동체 박원순 이후에도 그런 활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이게 남마처럼 재정 분할 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내년에 6천억 그 이듬해 2조 원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사회. 그 재정 지원이 정치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그 자발적인 운동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나요? 라고 물으면 어마어마한 위기감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게 뭔가에 대한 돈줄이 끊긴다라고 하는, 돈줄이 끊기면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에 국가주의 내지는 행정 중심의 시민 활동이 갖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운동은 이제야 비로소 말 그대로 자율과 자치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의 핵심적인 이념으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원리거든요. 그 힘을 스스로 형성해내지 않고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걸 이용하려고 할 뿐이지 제대로 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시민운동이 해야 될 핵심적인 그 과제, 저는 그거는 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스스로 자생력을 아래로부터 형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국 공론 포럼이 그 만들어진 이유도 그런 시민 중심의 공론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모든 사람이 어느 면에선가, 이 다양화된 사회에서는 어느 면에선가 다 소수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수자가 된 세상에서 어떻게 시민 중심의, 국가 중심의 공론장,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공론장 뭐 공론화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전부 국가주도잖아요. 의제, 방식, 의사결정의 내용까지도 다 국가가 정해가지고 예산 뭐 다 하는 거잖아요. 그 국가 중심의 공론화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공론장을 어떻게 형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 중심의 어떤 시민활동으로 벗어나서 아까 하태혁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거랑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자율과 자치, 시민단체의 자율과 자치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 포럼이 좀 그 목적도 두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거버넌센터 이형용 이사장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영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거버넌스는 이제 워낙 익숙한 말인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민주적으로는 그것은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오늘도 많이 얘기되는 이제 민주주의가 이렇게 현대 민주주의가 어려운 참 속에서 진화를 내는 그 중간쯤에서 지휘하고 들어다닌다 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저희 핵심 파트너십도 이렇게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재는 어쨌든 이제 우리 스스로 그 지역 그 혁신 공자치에 중앙했고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 피어는 법원습과 미래사항인데 지향을 내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아까 이 주제가 대해서 잘 들었고요. 아마도 이제 이 주제도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에 있다는 걸 들었고 아마도 이런 얘기들이 충분히 예상되는 지금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게 회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의사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눠 토론이고 하니까 굉장히 좀 특별하니까요. 서로 다른 혹은 이제 미처 생각지 못했던 것도 혹시 들어보기도 하고 생각해보고 면에서 관점을 확장하는 그래서 뭔가 더 나은 앞날을 이렇게 준비하는 자리에서 하면서 저는 조금 좀 가능한 다른 얘기 좀 짚어봅시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 시민운 신단체라는 얘기가 제가 명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2003년부터 나왔던 얘기를 기억해요. 그때 이제 혹시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때 큰 사건이 이제 2000년도에 청소년시민연대가 있었고 그때 정치권에 관심은 아시겠지만 정말 화끈한 힘을 발휘해서 유승민 정치인들 다 날리고 이런 이제 이벤트가 있었고 이러면서 시민도 권력가에게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2003년, 4년 이때 굉장히 많은 시민단체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민단체 저도 많이 쓰는 얘기긴 한데 그게 예를 들면 비판으로서 적절한가 혹은 이제 좋은가 이 부분에서는 먼저 짚어볼 수 있다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주 쉽게 말하면 뭐 1인 시민단체도 시민단체고 나중에 시민단체다 얘기하고 싶고 다만 이제 문제를 이렇게 좀 다시 규정해 본다면 이른바 과잉 대표성 예를 과대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같이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생겼을까? 이 부분은 좀 필요 있다. 왜 오늘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시민운동의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80년대 후반에 이른바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몰라도 90년대 시민운동이 아주 왕성한 흥성기였어요. 당시에 그 신라승호 외환력 있는 집단했을 때 시민단체가 당시 대표적인 자로 경실련이나 기습하면서 거의 선두에 있을 정도로
근데 그런 시기에 돌아보면은 그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 본격적으로 늦게 출발한 이 영역으로서 시민사회가 이제 들어서 많은 시기를 신고할 시기인데 그때 돌아보면은 왜 그랬을까? 사실은 예를 들면 언론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소수 시민단체 주장이나 시민단체 인사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훔치니까 그 스피커로 어떻게 말하면 이제 아주 좋은 의미 그 포함해서 이렇게 활용한 측면이 있다.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시 또 일본의 이제 현실에 개입하고 싶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정치 권력의 참여 욕구를 가진 이런 같은 지신 집단이 또 이제 이렇게 시민단체를 창구로 혹은 더러는 이제 뭐랄까요 디딤돌로 활용한 측면도 썼다. 이게 뭐 나쁘다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 말하면 이제 정당 안에서도 특히 당시는 보수 체제가 상당히 있지 않았어요. 지금 뭐 잘 있진 않지만은 그런 시기에 내부에서 이렇게 그 리더십을 주름하는 자분들 없이 손쉽게 충원하는 과정으로 혹은 심지어는 이렇게 물갈이 차원으로 시민단체들 이렇게 끌어당겼던 이런 측면들이 겹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민운신단체의 문제가 시민단체고 시민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폭넓은 의미에서 그 엘리트 체제의 일반의 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상대적으로 시민사회 늦게 출발한 그 제도 관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예전에 정부는 집도 있었고 뭐 이런 정당도 있었고 대학도 있었죠.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왜냐면 과연 정당에 우리 정당에 정치가 제대로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학이 뭐예요? 근데 배울 자 아닙니까?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 대학 가운데서 정상적인 학문 공동체가 얼마나 되는가? 언론 없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그 시민운신단체 자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반영하는 그 질문과 비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잠깐 기억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오셨군요. 네, 다음은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는 청년 시민단체의 이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교적 이제 젊은 아니죠 비교적이 아니라 그냥 젊은 네 김인호 운영위원님의 체험과 경험과 그런 걸 토대로 이제 한번 1번, 2번 질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운영위원하고 있는 김민호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 라운드 테이블 얘기를 듣고 시민단체 자격을 얻지만 사실 요즘에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생각하는 시민단체랑 괴를 같이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내일을 위한 오늘도 어떻게 보면 자기개발 중심적인 모임인 거예요. 시민단체는 예전에는 어떤 걸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명확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청년들이 모여서 만드는 시민단체라고 보이는 단체들은 이제 목적 의식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네트워킹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성장할 수 있고 내적 성장이 가능한 것이 이제 시민단체로 분류되는 시민들이 모인 거니까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학생들부터 그리고 이제 진로 고민이라고 하는 어떤 청년들은 평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인들, 그런 직장인들의 어떤 범주에서 벗어난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회를 공부할지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시민 단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고민이 많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사실 시민단체, 시민사회에서 좀 다양한 영역에서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전에 이거 전에 사회적 기업을 창업을 해서 그쪽에서 바라본 시민단체 같이 어울리면서,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바라보면서 시민단체들 어떤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민단체로 세 가지 섹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시간적으로 보니까 1, 2, 4, 5번을 조금씩 짚으면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아마 시민사회가 조금 더 성숙한
급하게 성장하려면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가 한번 아젠다로 제시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민단체는 굉장히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를 잡고 하는 시민단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앞으로 좀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시민단체가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고 거대한 공약을 내걸고 나름 그것을 창립해서 후원을 요청한다면 저는 전혀 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청년 유니온에는 후원을 꾸준히 하고 있고 거기 조합원에 하는 행사들은 굉장히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청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그것들이 너무 크고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그런 큰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청년 유니온은 이제 아르바이트 노조 같은 개념인데 저도 굉장히 그 필요성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경험과 그리고 고충을 겪는데 그걸 대변해주는 시민단체가 과연 있었는가? 청년 유니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고 행사에서 매일 문자 같은 거 보면 웬만하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세그먼트 할수 있는 거죠. 좀 큰 주제에서 그런 어떤 시민단체가 내걸 수 있는 주제와 목표가 관심이 가면서 해결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도와주면 참여 가능할 것 같고 참여한다면 해결 가능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문제를 제시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요즘 후원자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착한 소비를 하고 싶은 경향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들이 뭐 10,000원 정도 또는 뭐 100만 원 정도, 몇천 원 정도에 대한 후원은 충분히 이끌어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 매력적인가, 이 주제가 매력적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단체 하면 사실 딱 와닿는 포인트가 아날로그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여기서 탈피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학교 대표님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랑 이어지는 포인트에서는 좀 경제적 자립도를 어떻게 높이냐가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이 시민단체들 저도 사회적 기업 이런 걸 하면서도 정말 많이 봤지만 시민단체들은 두 가지 부류 중 한 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관에 굉장히 유착을 해서 위탁 사업자가 되거나 연구 용역자가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정말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타 사업으로 꾸준히 하는 건 모르겠는데 관이 요구하는 거를 맞춰 잡는 어떤 걸로 영위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이 관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로서 기능을 못하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순간에는 조금 이제 내 의지를 가지고 절대 나는 이런 관 엮여있지 않겠다라고 하면 점점 궁핍해집니다. 이 시민단체가. 그러면 저는 제가 본 시민단체의 어떤 임원들이나 대표들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청년 시민단체 하셨던 분들 저번에 지방선거 때 구의원 굉장히 많이 출마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맨날 어디서 얘기할 때 밖에서 고치지 못했으니까 들어가서 제도권에서 고치겠다고 하는데 5할은 맞고 5할은 전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5할은 정말 그런 상대성을 갖겠지만 5할은 지금 현실이 힘드니까 역전할 수 있는 게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런 시민단체의 어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제도 말씀하셨던 것들이 100% 진정성이 있냐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하는 것이 굉장히 궁핍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플랜으로 생각하는 그런 대안으로 정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치가 저는 좀 순수하지 못하게 오염된다고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돈에 대한 문제인데 관에 유착하느냐 아니면 궁핍하다가 정치로 가느냐 이 두 가지의 어떤 모여있는 시민사회의 모습에서 저는 자생적으로 어떻게 늘 이것을 자생적인 방법을 늘릴 수 있을지가 저는 굉장히 시민사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저도 이제 사회적 기업 쪽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들이 외국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모델일 수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은 관의 어떤 사업을 수탁하는 개념에서 그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외국 사례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어떤 목적 사업이 어떤 이제 공익적 목적을 띠고 이것들을 기타 사업의 수익 사업 형태로 영위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을 정착시키는데
충분히 저는 시민사회의 어떤 역할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의 어떤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좀 대대적인 정책 변경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번, 2번, 4번, 5번 다 들려주셨군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네, 근데 저도 지속 가능성과 자생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이 공감을 하고, 또 관과의 유착 연구와 그 적절한 선, 또 공정의 여러 경우에 대해서 좀 생각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언론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서 중앙일보의 유성훈 기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네, 기자님께서 뭐 정치부나 아니면 정치 사회부 기자로서 활동하시는 동안 이제 여러 뭐 청년뿐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들이 활동하는 모습이나 그들의 어떤 시작과 뜻과 그다음에 악용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봐주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종합적인 좀 피드백 느낌과 피드백과 그다음에 좀 뿔뿔이 민주주의라고 할까요? 어떤 시민사 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자리 잡고 지속 가능성 있게 유지될 수 있는 뭐 방법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줄 수 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하신 분들하고 저도 생각이나 이런 게 크게 다르지 않아서요. 저는 2013년에 서울시청을 출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아까 앞에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커넥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이제 서울시 예산의 상당 부분을 그 시민단체를 통해서 집행을 하게 하고, 그 시민단체는 이제 선거에서 압도적인 이제 표 조직표를 이제 몰아다 주고, 이제 그러면 공생관계가 이렇게 밀착되는 걸 옆에서 지켜봤는데,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닌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건강한 어떤 시민단체, 시민자치 어떤 사회를 양성하는 그런 좋은 취지가 약간 넘어서 갖고 어느 순간 이제 이게 표를 사는 행위로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서울시 안에서 이거 제기하기도 어렵고 언론에서도 참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짚고 나가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통상 이제 언론이라는 게 요즘에 언론에 대해서 시민들의 기대치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이 언론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살아있는 권력, 강한 권력,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수 정부처럼 뭔가 되게 이제 뭔가 말이 안 통하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가장 최근 대표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들만의 어떤 강고한 성을 쌓고 뭔가 공권력을 다 동원해갖고 억압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는 듯한 그런 정부에 대한 이제 공격이나 비판을 하기보다지, 언론이 이런 이제 시민단체의 문제점, 회계장부 다 뒤져갖고 이 돈이 이렇게 썼어요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막상 그 순간에는 최근에 정의한 사태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분노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특히 환호하고 기대하는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간혹 가다가 제보가 들어옵니다. 저도 서울시청에 있을 때도 제보가 들어왔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격도 안 되고 혹은 속된 말로 야매로 만들어진 시민단체가 지금 박원순 시장 쪽 라인에 어떻게 줄을 내서 어떤 인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데, 막상 이제 그걸 가지고 취재를 좀 해서 기사를 쓰려고 하면은 위에서 말려요. 그래서 이거 아주 골치 아프다 이거 잘못 건드렸지. 제대로 이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알려준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판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언론중재위에 가고 일단 언론중재위에서도 뭔가 만족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고 그냥 끝까지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지기 때문에 그냥 정말 몇백억 단위, 몇십억 단위 아니면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때가 많아요. 안 그럴 것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그렇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별로 이렇게 다뤄봐야 명예롭지 못한 싸움을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최순실 게이트 이런 거 해야지 명예로운 싸움이지. 이거는 그냥 정말 그냥 개싸움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그러면서 서로 이제 놓친 것 같아요. 언론도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시민단체가 어느 순간 이탈을 하는 순간에 계속 견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 또 서로 이제
귀찮고 뭔가 겁이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요인들에 의해서 놓친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 와서는 여러 단체가 이제 좀 상징적인 유명한 단체가 보여준 것처럼 정부에 대해서 다소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기울어져 있는 것 같은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 그 와중에 그런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나요? 사실은 말씀하신 걸 좀 들으면 사실 언론사의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예전에 허가제였는데 등록제로 바뀌면서 무수히 많은 언론사들이 생겼고 박근혜 정부 때 한번 이걸 이제 잡겠다고 5인 이하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허가를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시키는 법을 만들려고 했다가 헌재에 의해서 이게 된 적도 있는 그러니까 그게 무산된 적도 있는데 언론사들이 막 무수히 많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기존의 언론이 가져야 되는 어떤 사회나 권력에 대한 긴장이라든지 사회 약자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광고에 되게 취약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이 자본에 대해서 되게 취약해지고 그런 신문 구독자 수가 점점 떨어지고 방송 시청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점점 자본에 이제 중독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시민단체 관련된 이렇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거 보고서 언론이 이렇게 신뢰성 잃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좀 비판받는, 지탄받는 그런 상황이 가는 과정이랑 시민단체의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법이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말할 때 결국은 언론이 그러니까 좀 나아지려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그러려면 뭐 유료 구독자 수라든지 우리가 그냥 콘텐츠를 유료화해서 팔게한다든지 이런 얘기하는데 시민단체 역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정부에 의존하는 그런 재정 구조에서 탈피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적인 약간 사견이랄까 그런 건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민단체라는 말이 참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됐는데 처음엔 되게 정의롭고 그러니까 권력에 기생하지 않는 그리고 기존의 언론이나 여러 가지 단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무언가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명칭 부여졌다고 생각해요. 시민단체라는 어감이 갖는 게 참 이렇게 정의롭고 비정부적이고 좋은 게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시민단체가 그런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언론의 입장에서도 시민단체라는 명칭을 비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시민단체를 공격하는 게 마치 시민단체를 비판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면서 저는 시민단체라는 명칭을 그냥 비정부단체라고 부르든지 좀 명칭에 대해서도 약간 이제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더 이상 몇몇 되게 거대화된 시민단체라고 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지에 대한 이제 좀 의문도 들기 때문에 명칭을 좀 중립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언론 입장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언론과 시민단체와의 관계와 시민단체들의 약간 생존을 위한 집요함과 그 맹렬 생존 본능과 언론과 사실 3번 문제랑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 거짓 뉴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는 3번 넘어갈 수 있도록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저희 고려대학교의 정재환 교수님 교수님 사회와 정치를 연구하시는 학자로서 시민단체의 어떤 역사와 그다음 미래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되는 건가요? 이게 더 좋은데 사회적 치료가 이게 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민주주의와 더불어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을 포괄한 컨텐셔스 폴리틱스라고 하는 주제를 주제로 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게 되고요. 오늘 여기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고 질문지를 받고 준비해 오면서 학자로서 고민했었던 것들과 현실에서 실제 시민운동을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갭이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술적인 차원에서 1번과 2번을 엮고 4번과 5번을 엮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1번과 2번에만 초점을 맞춰서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운동은 근본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쪽에는 시민단체와 시민운동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지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자 조직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 참여를 적극화해야 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될 수 있는 게 한 축에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으로는 일종의 전문성 그리고 정치 사회적인 대의 뭐 이런 거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목표가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게 던져지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는 게 항상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긴장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모습이고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시민단체 대표분들께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87년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였었던 게 일종의 한쪽 편향이었던 거예요. 전문성 중심 그리고 정치사회적 대의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으로 한다면 국가 중심적인 아젠다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민주화 이후의 한국 시민사회는 그렇게 한쪽 편에 편향된 채로 해서 운영되어 왔고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시민 없는 시민단체와 같은 비판들이 제기됐던 거예요. 전문성 중심과 그리고 국가 중심적 아젠다 중심의 시민사회 활동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또 다른 한쪽 편으로의 가는 방향이요. 철저하게 생활 밀착형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아젠다를 발굴해내고 그렇게 해서 동네 단위에서의 시민 참여를 활성화시켜내고 그리고 교과서적인 차원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운동 이게 또 다른 한편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같이 달성해야만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바가 제대로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문성 중심으로 가는 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겪어오시면서 비판을 하셨고요. 풀뿌리 운동 중심으로만 가게 됐을 때 문제가 뭐냐면 지속 가능성,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지속 가능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정책적 차원에서의 효과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의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생활 밀착형 이슈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시민운동에 끊임없는 지지를 보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의 차원과 효과의 차원에서 이 한쪽 편만 가는 것 자체가 정답이라고 바라보진 않아요. 학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술적 차원에서 건강한 시민사회라고 했을 때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거고요. 이 해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균형점을 발굴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거의 하나의 제언을 드리자면 이 생활밀착형 이슈와 미시적인 이슈들이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이슈와 어떻게 연결되고 이게 정책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거는 뭐 학계의 역할이든 아니면 언론의 역할이든 시민사회 단체에게만 맡겨놓는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1번과 2번 관련해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민 단체와 시민 활동의 어떤 그런 큰 아웃라인을 이미 좀 약간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갈래로 말씀해 주셔서 4번과 5번에 대한 대답이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약간 좀 3번을 좀 짚고 넘어간 다음에 4번, 5번에서 이제 지속 가능성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번, 5번 넘어가기 전에 3번 공론장을 파당적인 네, 한마디 해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넘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태까지 이렇게 시민단체가 주로 그 행정부를 파트너로 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미널적인 역할을 하면서 자유회복을 겪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더 전향적인 측면에서 국회 또는 이제 의회를 통한 그 시민사회하고의 협력 방안 또는 뭐 제 표현대로 하면은 민의 전당이 국회 의회를 통한 공론장 형상 이런 측면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4번, 5번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 네. 4번만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지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제 4번, 5번에 대해서 좀 엮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지금 거짓 뉴스에 대해서 그냥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단체가 관에 의해서 이렇게 조종되고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거짓 뉴스를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짓 뉴스를 이렇게 양성해내는 그런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극복 방안인데 그러면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한번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한번 엮어서 한번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한번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먼저 그걸 말이 이어질 것 같아서 그럼 교수님께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론장의 다원성은 민주주의적 가치의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공론장에는 매우 극단적인 이야기들도 회자될 수 있지만 매우 온건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야기들도 회자되고 그리고 온건하고 합리적인 이야기들이 공론장을 주도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게 특정 사회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한국의 공론장이 무슨 파당적인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가 장악하고 있는 거 이건 하나의 현상이고요. 제가 보기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념적인 단파적인 차원에서 양극화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공론장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념적인 단파적인 차원에서 양극화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던 거였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20-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던 건데요. 그 근본적인 문제 지점을 이해하고 나면 4번과 5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개념 지을 때 국가와 시민사회는 공통 영역을 포함하지 않고 각자의 영역 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시민사회 역할은 특히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민적 관점에서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국가와 시민사회가 공통력을 갖지 않는 배타적인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가 마치 국가 권력에 복속되어 있거나 관에 유착되어 있거나 이런 표현들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현실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게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당이 원래 가장 이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배타적인 영역 내에서 각각 작동하고 있는 국가와 시민사회를 매개하는 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적 기제로서 그렇게 작동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정당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잖아요. 한국의 정당은 또한 시민사회를 그렇게 시민사회 속에서 나오는 이해와 요구 그리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여들을 민주주의의 힘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용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인적 차원에서 선거 때 되면 뭐 지방의회든 아니면 국회든 인적 휴먼의 통로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 제가 바라보는 국가와 시민사회 속에서의 정당의 역할은 시민사회를 국가 권력에 복속시키고 유착시키는 하나의 행위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념적 단파적 양극화와 더불어서 정당의 역할이 지금 현재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문제를 증폭시켜요. 한국 민주주의에서. 그래서 이게 되게 걱정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4번과 5번에서 지적하는 문제가 이게 시민사회나 시민단체에게만
어떤 책임을 요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다 근본적인 책임은 정당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핵심을 좀 관철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단순히 시민사회나 아니면 시민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근원적인 어떤 코어로 들어가신 것 같아서 조금 재밌었습니다. 저도 처음 생각하는 부분이었고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피드백이나 아니면 생각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공유하시면서 3번 페이크 뉴스 아니면은 요 해결책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그 지금 시민단체의 문제나 뭐 우리 사회 제대로 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작은 씨앗이라도 어디서부터 새로운 모델과 대안을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확실하게 깨닫는 방법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제가 쭉 경험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역시 법과 제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사회가 계속 여러 가지 뭐 정보라든가 사회적인 변화를 인해 가지고 요구나 요구는 굉장히 구체화돼 왔다고 생각해요. 영향까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두 개가 굉장한 이제 불일치, 모순의 심화 과정으로 지금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 틈을 하고 이 폭발할 지경의 상황에 와 있고 그런 구멍들을 이제 정치인들은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보는 지점들을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굉장히 위험하죠. 포퓰리즘이 굉장히 활기를 칠 수 있는 저변에 쌓여있는 에너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그걸 굉장히 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 합리성하고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지역에서 실제로 다양한 형태의 공론장을 실제로 이렇게 설계하고 운영을 하면서 몇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깨달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그 새로운 운동은 결국은 그 필요한 의제를 정확하게 잡는 과정이어야 된다. 의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운동이 뭐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의제를 현장 속에서 말 그대로 다중이 원하는 의제를 잡아챌 수 있는 역량 내지는 시각이 거기 가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의제를 잡아낼 수 있는 힘과 역량이 있으면 그건 물론 혼자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과정을 조직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를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전에 풀뿌리 운동에 대해서 비판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너무 자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대로 의제를 잡아내면요, 우리 사회의 진짜 중요한 문제는 아무리 생활 구석에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취업에 관한 거든 뭐 어린이 놀이터에 관한 거든 출산에 관한 거든 어떤 것 하나도 벌써 우리 사회는 전일적으로 국가 뭐 학원마스식으로 하면은 국가에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아무리 작은 주제라 하더라도 그 주제는 반드시 국가 의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로부터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의제를 바탕으로 형성된 힘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의회를 통해서 뭐 하여간 여야 이렇게 정당으로 나눠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좋은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쨌든 다양한 세력과 연대하면서 소통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돼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가면 새로운 시민운동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중운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표현이 너무 사람들한테 어려워. 저도 고민 중에 이름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하여간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 바닥에서 의제를 어떻게 발견하고 그 의제를 어떻게 현실화시켜가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한 의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국가의제와 연결된다. 그래서 국회나 의회하고의 협력과 연대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제 설정의 좀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이사장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에서부터 미시적인 문제 다 국가 차원에 걸려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많이 고민하는 게 근데 그 이 국가 혹은 그 이제 미흡하게 그 관리하는 정치 권력이 이제 동맥과 관련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거꾸로 어떻게 국가 권력을 바꾸냐 지역으로부터 지역이라는 소위에 가져야 될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이제 좀 질문부터 다시 한번 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이 문제를 좀 생각하는데 워낙 현실 문제를 많이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 사회고 오늘 주제도 민주주의 문제 이거잖아요. 큰 주제는 그럼 자 민주주의 사회가 이상향인가 혹은 민주주의 사회가 말하는 도덕 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민주주의 사회에 우리가 알기로 이 일반 시민이 혹은 주권자로서 이제 주권이 공동체 구성원에 내게 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가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라도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기 권리를 실현하거나 혹은 확장하기 위한 활동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민주사회의 기본 원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회 자유도 있고 결사유도 있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사실 정당 활동이든 아니면 지시 활동이든 마찬가지로 시민사회 활동도 다양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요구가 있으면 그래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기존의 제도가 안에서 이것을 방식이 아닌데 시민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 보면은 시민사회 관련해서 구체적인 용어만 봐도 예를 들면은 순수 공익 이런 거 그다음에 건강한 이런 표현을 시민사회에 많이 붙였는데 저는 사실 이 전제에 합당한가 합리적인가 이 질문도 해프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붙었던 것들이 물론 만약에 이제 서구에서 가졌던 시민사회 이론 모델링에 따른 것이 아닌 한국적인 면에서 얘기한다면은 이 적도들이 혹은 규정들이 사실은 90년대 이른바 시민사회 운동의 형성기에 그 시민사회 리더들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이 리더들이 붙였던 규정했던 자유규정들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시민운동에 대해서 엑스터치에서 그 당시 맥락이 있어요. 여기는 저도 이제 제가 50대 이미 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를 같이 지내왔죠. 그러면은 대표 공익성 시민단체 얘기할 때 공익성, 그다음에 중립성, 그다음에 도덕성, 헌신성, 비용이성 아까 이제 다 만들겠지만 이런 것들이 시민단체 가장 덕목에 들은 특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제가 합당했는가? 이 질문도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원리적으로 시민사회 이런 것을 정하기 전에 민주사회에서 한 시민으로서 자기 활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추가적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 기준 자체도 붙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 있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래서 지금의 시민사회 고민할 때 이게 아까 이제 일본 논리 중에 그냥 편하게 같이 얘기한다면은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 시민사회가 굉장히 큰 얘기들을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거꾸로 시민사회에서 큰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 부분 아까 다양해서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의원님께서 공이 시민 정치도 한 기능이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맥락에서 가지고 있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미 현실 속에 다양한 새로운 시민사회 활동이 많아요. 아마 여전히 주목받는 게 노세에 가는 아마도 자기 자신 공개가 거의 없어진 기존의 메이저 단체들의 주목받고 이들이 발언권을 그때도 갖고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기존의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 LT 집단 내뭐 좋게 말하는 네트워크이고 일부는 그 커넥션일 수도 아니고 일부는 그냥 관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만 이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국 사회 혹은 그 민주주의가 변모하는 과정 속에서 시민사회를 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시민사회에 대해서 저는 도덕성을 얘기보다는 그러니까 직무윤리를 얘기하자. 한마디 시민단체 일반의 직무윤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각 분야에 따라서 사회적 기회 합당한 직무윤리 혹은 애드보커시 단체는 그에 합당한 그 직무윤리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한 단체면 기관은 그에 합당한 직무윤리를 잘 지키게 하자. 정치에 대해서도 나라 다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행동하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좀 더 촘촘히 하고 사회 전체 합의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하는 그 전쟁 그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또 하나는 시민사회가 전체로서 하나의 제도로서 이해할 필요 있다. 받아들일 필요 있다. 정부, 그 다음에 대학, 언론 하나의 제도인 것처럼 제도로서 이해하고 전체 제도로서의 자리가 없도록 공적 자원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게 행정적 자원이든 아니면 제도적 자원이든 심지어는 예산이든 민간 구조든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이 좀 이미 오버된 상황이어서 허락한다면 한 분만 더 얘기를 듣고 좀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인호 의원님 얘기 한마디 듣고 네, 정대영 교수님 얘기 듣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이제 정치 활동하셨던 분 계시니까 좀 정당과 그 정치권과 시기관에서 시민단체는 빚지는 방식과 빚 갚는 방식에 대한 좀 심대한 논의가 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진입장벽이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통성 있는 곳들은 이제 너무 이제 소위 썩어가고 있는 문제인데 지금 새롭게 나오고 있는 이 시민단체들, 많은 시민단체들은 언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선거철에 많이 나옵니다. 선거 때 포럼이니 뭐 관련돼서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사실 저도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걸 좀 노이로제가 불릴 정도로 해서 좀 정치가 싫어지더라고요. 일은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내가 앞으로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일을 또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굉장히 노이로제가 불릴 정도로 이 정당과 이 시민단체들은 서로 각각 이용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정당을 나중에 선거가 잘 되면 이제 뭐 자리라든지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 정당도 순간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지지해줄 수 있는 그룹핑이라든지 이런 지지 세력 이런 것들을 저는 뭐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그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냥 정말 뒤에서 기획이 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런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당과 이 시민단체의 관계가 정말 건강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건강한지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나중에 낙선한 어떤 정치인들은 100% 2개월 안에 무슨 포럼 대표로 나옵니다. 그러고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 경력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할까에 대한 얘기에서 이용하는 어떤 도구가 시민단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한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정당도 시민단체, 시민도 정당에 대해서 좀 이런 빚지고 빚 갚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빚지고 빚 갚을 수 있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서로가 건강하게 이게 클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꿈을 가지고 있고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열띤 토론과 지금 많이 이제 대화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떤 결론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잠정적인 해결책으로 좀 달려가고 있는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아쉽네요. 마음 같아서는 한 1박 2일 워크숍 잡고 여기 올라가서 1박 2일 워크숍 하면 저희가 해결책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 시민단체 대표분들과 교수님과 언론인, 기자분, 청년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는 날이 있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숙준 교수님께서 클로징 코멘트를 전해주실 것 같은데 한마디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